지금 뭐 두 분 얘기는 좀 많이 들은 것 같고 우리 이동학 최고는 20년 전을 보는 것 같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라는 인물이 소위 그 스스로도 이 진보 진영의 어떤 비평가 이런 롤을 스스로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발언을 하면 제법 이렇게 논란이 될 거라는 사실도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마음 먹고 나온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잘 못 보던 유시민 작가가 수첩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먹고 나왔다 싶었는데 왜 그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면전을 저는 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전면전? 네. 그러니까 일종의 세계관 전쟁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 이게 이럴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대통령이 되려고 했어요. 이 반통령이 아니라 실제 그 길을 갔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뭐 나중에는 대연정 얘기까지 나오셨었고 그걸로 뭐 공격도 무수하게 받았고요. 엄청나게 받았죠. 그런데 이 공격적 실책이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갔던 거고 근데 그게 나중에 역사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은 너무나 연민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되게 짠한 대통령, 되게 가까운 대통령 이런 느낌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길을 전 가야 된다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개엄 이후에 물론 그 이전부터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만 탄핵을 2번이나 당했어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보수 트랙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진보 정당, 진보 개혁 정당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실제로는 대선 주자가 됐을 때부터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후보 시절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쭉 나가려고 하는 이 와중에 지지층에서 서운할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정 부분 좀 감싸줘야 된다라고 하는 유시민 작가의 뭐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같이 등을 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게 앞으로 지지를 뺄 거야라고 하는 압력으로 전 느껴졌거든요. 저는 거기까지 나간 건 선을 좀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안 돼요. 과거에도 이라크 파병 문제 아니면 뭐 무슨 스크린 쿼터제 문제, FTA 문제 그렇고.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제안한 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뭐 인사 문제, 우리를 욕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중용할 수 있지? 근데 그거는 언론에서 엄청나게 이 이슈화 돼서 그랬던 거지. 제가 볼 때 90%, 95% 이상은 여전히 우리 사람들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논란이 안 됐던 거지.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마치 전체인 것처럼 그것이 그래서 우리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계속 이런 방식으로 나가선 안 돼라고 해서 전면전을 벌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 국민들이 볼 때는 여당이 흔들린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지층이 조금 실제로 빠져나갔는지 안 빠져나갔는지도 모르지만 코어 지지층이 빠져나갔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실제로는 앞으로 코어 지지층과 함께 내가 빠져나갈 거야라고 하는 압력으로 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뭐 외연 확장 좋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트랙이 비어 있는데 그쪽으로 키워 나가는 거 좋은데 김어준 씨도 그런 비슷한 류의 발언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게 지지층의 동의 코어 지지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동의가 담보가 된 상태에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다. 그래서 뭐 김어준 씨는 이제 팔짱 낀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코어 지지층이란 과연 어떤 캐릭터들인가? 그 규정부터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증축 재건축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코어 지지층은요. 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체라고 보거든요. 근데 나는 책임은 안 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코어 지지층일까?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일종의 연성 지지층들은 선거할 때 투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야지. 안 들어? 그럼 언제든지 지지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코어 지지층들은 그 책임까지 같이 지려고 하는 사람들. 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상황이 뭔가 좀 아이러니컬하다는 느낌을 받고 어쨌거나 코어 지지층을 서로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무기 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그건 너무 어불성설이다. 저는 코어 지지층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봉건적인 표현이다. 이건 봉건 영주가 내 영지가 어디까지고 나를 따르면 신민이 있느냐 없느냐 이래가지고 원래 내 거. 이런 식의 자기 소유의식의 발로인 것이지 이 전혀 현대적 정치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코어 지지층을 따지려면은 그것은 어떤 그 이념을 쭉 스펙트럼을 펼쳐놓고 여기 사회의 어떤 정책과 비전에 대한 전망 또 개인 어떤 리더에 대한 어떤 호불호가 합리적인 공론에서 이게 형성이 되고
그것이 건강하게 작동할 때 이게 뭐 코어 지지층이다 어쩌다 이건 뭐 중도 보수층이다 뭐 핵심 진보 지지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그게 정치 원론에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코어 지지층이라는 거는 일종의 어떤 팬덤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죠. 이해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지금까지 그 어떤 그 자기의 영지 안에서 구축해온 어떤 봉건적인 권리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개념입니다. 이 자체가 위험한 개념이고 그렇게 따지면은 저 어떤 그 뭐 새로운 어떤 유입된 지지층이냐 예. 원래 있던 코어 지지층이냐 그러는데 잘 보십시오. 부산에서 벌어진 일이 시장 뽑을 때 민주당 지지율 다르고 구청장 뽑을 때 민주당 지지율 다르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지지율이 다르고 우리 지금 여기 한겨레도 나오는 패널들이 선거 전에는 일자형 투표할 거다. 부산 사람들 성격이 급해가지고 왔다 갔다 못한다. 이랬던 평론가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막상 표 까보니까 어떠냐? 다 달라. 그렇지. 대통령 지지할 때 민주당 코어 지지층하고 우리 시장 뽑을 때 하고 뭐 하면 요즘 여론은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전부 나노 단위로 분할이 돼요. 같은 개인 내에서도. 그런데도 이거를 과거에 어떤 그 이렇게 미디어가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에 형성된 개념. 그때 그 저 무슨 토착화된 지역주의에다가 얼버무린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우리가 마치 어떤 코어고 핵심인 것처럼 우기는 세력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그 용어에 대한 그 팩트 정리가 잘못됐어요. 그 김어준 총수가 나 저 유시민 작가 얘기하는 코어 지지층 빠졌다는 근거로 최초로 얘기를 한 게 리얼미터 조사잖아요. 네.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빠졌다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국정 지지율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개념이에요. 국정 지지율은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정책의 민감성이 높아요. 근데 지지도는 민감성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 지지율은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단순 지지도를 묻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오늘 김종대 의원님이 점심에 저하고 짜장면을 먹자. 근데 저는 냉면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국정 지지율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 짜장면 먹자고 해서 저 김종대 의원님을 싫어하지 않죠. 예, 이 차이인 거예요. 근데 국정 지지율이 빠졌다고 해서 코어 지지층 빠졌다는 논리는 이건 완전히 그 다른 거예요. 시작부터가 잘못됐고 두 번째는 팩트도 틀린데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보층이 빠지지 않았어요. 중도층이 더 빠졌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중수층이 빠졌어요. 중도층, 수도권, 청년이 빠졌어요. 그걸 리얼미터 조사를 3주째 그 중앙여론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김어준 공장장이 본인이 꽃이란 여론조사 기관도 운영한단 말이에요. 여론조사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주장을 뒷받침해서 이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삐지거나 아니면 누가가 정말 싫거나로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하는데 아니 정치는 생물이지 언제 유물론을 공부하셔서 그런가 언제 건축이 됐어요. 정치라는 건 생물이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정치학에서 기본적으로 정치학 개론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뭐 마키아벨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변화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시민의 움직임에. 근데 건물이래. 그럼 그 좋다 이거예요. 건물이라 치고 그럼 건물주는 누구냐? 건물주인은 민주당이란 건물은 돈이요 60%가 국고 보조금에서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이 민주당의 주인 아니에요? 돈 된 사람이 국민이 더 많은데? 근데 어떻게 잠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주인이 배려로 살고 있는 민주당 오래된 당원들이 주인이니까 국민이 원래 주인이 좀 더 들어가겠다, 더 살겠다는 걸 내쫓는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예 어떤 정의나 규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정적인 문제로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코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중심, 가치와 그렇죠. 중심은 존재하는데 그렇죠. 그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확장됨으로써 그 가치와 중심이 있는 것이지 이게 마치 어떤 중심부와 주변부는 원래 정해진 것처럼 일단 전제하고 접근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논리라는 거. 선민의식이죠, 그게.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고 이거는 일종의 감정 문맹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정치에 대한 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같은 개인도 아침에 내가 민주당 지지자였다가 저녁에 술 먹고 친구 얘기 듣고 국민의힘 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봐요. 그것도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오전에 서울로 출근하느냐 서울에서 지방으로 출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전 오후가. 자, 이런 어떤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 유동성이 아주 이게 민감해지고 역동적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갖고 있는 어떤 호소력, 설득력, 또 존중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지율이라는 건 매우 다층적으로 형성되고 정치에 대한 개인의 감정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난 이런 거 주식값 오르고 좋아, 멋있어,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내 얘기는 안 듣는 것 같고 왠지 나는 상실감이 느끼고 저 세대가 진보 꼰대 같아. 난 이유 없이 싫어. 뭐가 이게 무슨 감정인지 감정의 숫자도 수백 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게 일종의 리터러시, 문해력이고 이런 게 무슨 개소리냐. 코아 그룹하고 뉴 이재명이 있는 거 A그룹 B그룹이 있는 거지. 이게 바로 문맹이에요. 이게 바로 감정 문맹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진행자가 개입을 안 하고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그쵸, 길게 두면 계속 이야기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끊어줘요. 저도 못 말려. 마지막 문장 하나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죠. 이 이슈는 전당대회의 이 이슈는 유효한 이슈가 됩니까? 그냥 뭐 이 이슈로 전당대회 누구에게 유불리가 정해진다던가 아니면 이 이슈가 전당대회에 아주 폭발력 있는 이슈가 되어서 전당대회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당대표가 누군가가 정해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저는 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 3차전이라 보거든요. 이번 전당대회가 1차전이 합당 논란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때 정청래 대표께서 합당 제안을 할 수는 있다 봅니다. 근데 나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 뭐 이렇게 포를 좀 쏴주고 그러니까 사전 작업이 좀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수영장에 들어갈 때 발부터 담그잖아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네. 근데 느닷없이 심장 먼저 담그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심장이 놀랄 수 있으니까. 우리 늘 그렇게 배워요. 가끔 그런 네. 스투피드들이 근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거칠게 던진 거는 뭔가 전략이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원래 작은 정당을 상대할 때 큰 정당이 단일화 논란에 휩싸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갖고 그 정당이 표를 줘야 될 유인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를테면 대통령 선거 때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 우리랑 단일화 할 거야. 거기 표 줘봐야 어차피 사표야. 이런 인식을 주게 하려고 이번 지방선거 때 느닷없이 최고위원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네. 합당 제안을 한 거 아닐까?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네. 이걸로 촉발된 논란이 뭐냐면 서로 억눌러 놨던 그런 감정의 기폭제를 훨씬 터뜨리게 되는 계기가 됐고 두 번째가 김용남 후보 공천하면서 이게 지금 조국 전 후보도 그렇고 지금 유시민 뭐 작가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민주당 쪽에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공천했던 사람은 정청래 지도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질적으로 제가 볼 땐 보이고 근데 거기에서 파열음이 더 크게 2차 대전처럼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번에 이게 일단락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7월 1일 날 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고 일정 부분 저 메시지가 나올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멸로 가는 길이니까 일정 부분의 메시지가 잘 가닿는 메시지가 나올 것 같고 또 고민정 의원이 당대표 나온다는 또 얘기가 막 들리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뭔가 친문 진영이 하나로 뭉쳐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그건 아닌가 보네 하면서 이게 갈라쳐지기가 또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또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게 봉합되고 가기가 어렵고 오히려 터져 나올 거다. 3차 대전처럼. 지금 1차, 2차보다. 무서운 표현들이네. 3차 대전. 네.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뭐 저 김총리 지원하는 지지하는 모 의원님하고 한참 얘기해서 했는데 저는 이제 세 가지 전선이 있었다고 봐요. 이번에 전당대회 보안 수사권. 근데 이걸 김인석 총리가 폐지 동의하고 지금은 진실 게임 영역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예, 난 줬다, 안 받았다, 너는 안 줬다, 줬다 뭐 이런 걸로 진실 게임을 가서 이거는 희석됐다. 또 한 가지는 적자서자 논란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요. 그럼 이제 적자 서자 논란도 희미해질 거예요. 그럼 남은 건 이제 당원 주권 문제다. 1인 1표.
근데 1인 1표가 진짜 당원 주권의 핵심이냐라는 거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남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김유석 총리 쪽에서 유시민 장관을 더 이상 자극하거나 공격하는 발언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동정론이일 수도 있고요. 또 유시민 장관이 어쨌든 간에 민주 진보 중에서 했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이렇게 그 충원 정도로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본인이 통합의 어떤 당대표 분위기를 좀 이끌 전략을 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김민석 총리 측 이야기를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그 말씀대로라면 했다. 어느 한쪽에서 전선을 딱 그면 그 치는 어떤 저 경쟁 집단에서는 그걸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선 자체 판을 없애버리고 그렇죠. 예. 그 규칙을 뭉개서 다시 다른 판으로 유도하고 뭐 이런 게임이네 이게. 예, 그런 것 그럼 어디가 진짜 전선인지가 그때 다룰 수 있고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아직은 드러나지 않을 아직은, 수 있죠. 왜냐하면 예. 거품을 꺼뜨리는데 확실히 일단은 성공하게 정청래 대표 쪽에서 사실은 당황하고 있는 건 맞죠. 주요한 전선이 지금 허물어졌으니까. 전선이 옮겨 다니는 듯한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어찌됐건 언론의 해석 영역에서는 이게 지금 이제 분란의 씨앗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봉합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까지 나오는데 중요한 날짜는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을 때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가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당권 주자들의 행보도 좀 해설을 저희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뉴스를 보시는 분들 각자 또 해석하시는 게 있을 텐데 이 정치권에 좀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듣는 얘기도 다르고 보는 모습도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날 이후에 이 이야기는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